미국은 한국의 핵 기술 개발을 25년간 은밀히 방해해왔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독자적 핵 기술 확보를 불가능하다 단언했고, 강대국들은 이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완벽히 확보했습니다. 서방 강대국들의 집요한 방해와 압박 속에서도 끝내 성공한 한민족의 놀라운 과학기술력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핵기술 강국의 철옹성 같은 방해를 뚫고 자주 국방의 꿈을 실현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맥스웰 크레이튼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25년간 핵 비확산과 전략무기 협상을 담당해온 군사 안보 전문가입니다. 하버드대 국제안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정부를 위해 전 세계 군사 역학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전략무기 감축협상 수석대표를 역임하며 여러 국가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일은 제게 일상이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의 독자적 방위력이라는 개념에 항상 회의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안보 패러다임 속에서 한국은 단지 보호해야 할 동맹국 중 하나였고 그들의 안보는 오직 미국의 해구산 아래서만 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이번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아시아 안보 현황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한국 국방부로부터 자문 초청장이 도착했죠. 처음에는 이 초청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물론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언제나 미국의 지원에 의존해온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관의 강력한 권고로 이 초청을 수락했고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녀와 나눈 대화는 제 생각을 조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많은 분야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주장했죠. 물론 저는 이를 한국계 미국인의 애국심 어린 과장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기사들과 데이터를 보면서도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버드 시절 한국인 동료와 나눴던 논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는 언젠가 한국이 자주 국방을 이루게 될 것이라 확신했지만 저는 그를 비웃었죠. 이론적 가능성과 현실은 다르다고 말하며 그의 의견을 일축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지갑 속 낡은 가족 사진 속에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제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을 폐허에서 구한 미국의 역할을 자랑스러워하셨고 저 역시 그 연장선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도착하기 전 태블릿으로 과거 한국 관련 보고서들을 검토하던 중 몇 가지 흥미로운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군사력을 평가절하하는 내용이 많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실제 데이터는 그와 달랐습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성장세는 놀라울 정도였죠. 그러나 서울 상공에 들어서며 기내 창문으로 바라본 도시의 불빛은 제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현대적 도시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내 모든 상식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된 첫날이자 제 오만함이 산산조각나기 시작한 날이었죠. 이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베테랑 분석가가 어떻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모든 편견을 버리게 되었는지에 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한 나라의 군사력만 재평가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첨단화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시내로 향하는 길에 본 풍경은 미국의 어떤 도시보다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활기찬 도시 풍경과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 속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김민준 장군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고 예상보다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제 방문 일정을 간략히 소개했는데 한국 군사시설 투어와 주요 방위산업체 방문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처음에는 과장된 것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신감이 실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묵게 된 스위트룸은 최첨단 IoT 시스템으로 가득했습니다. 음성 명령만으로 모든 시설이 제어되었고 스마트 미러는 제 건강 상태까지 체크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한국에서 개발되고 제조된 것이라는 사실에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 발전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김 장군과 만난 자리에는 한국 국방부의 여러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과 나눈 대화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언급한 한국의 군사기술과 전략적 역량은 제가 알고 있던 정보와 크게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보여주는 데이터가 정말 사실일까, 다소 과장된 것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실체가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식사 자리에서 경험한 한국의 술 문화였습니다. 소주를 마시며 나눈 대화에서 한국군 관계자들은 공식 자리에서보다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한 그들의 치열한 노력과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한 원로 장성은 제게 군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이유가 어린 시절 겪은 전쟁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단순한 국가방위를 넘어선 깊은 사명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 도심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도시 풍경 속에서 강인한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었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곳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누워 내일의 일정을 생각하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알던 그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무언가가 이 작은 반도 국가 안에 존재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발견해내고 싶었습니다. 한국 방문 첫날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직은 의구심이 남아있지만 동시에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가득 찬 채로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저는 한국의 군사력에 관한 충격적인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10년간 이룬 군사적 발전은 공식 기록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전자전 역량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제 옆에 앉은 미국 측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모두의 표정에 역력했습니다. 한국 핵기술 자립 계획에 대한 첫 힌트는 브리핑 자료 중 핵연료 재처리, 기술 개발 현황을 다룬 부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을 위한 기술로 설명되었지만 그 기술적 세부사항은 명백히 평화적 목적만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브리핑 후 진행된 젊은 한국 장교들의 전술 시연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첨단 장비 운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면 한국군의 실전 역량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휴식 시간 한국 측 고위 장성 박정호 대장과 나눈 비공식 대화에서 더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무심코 미국 없이도 생존 가능한 방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의 오랜 수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이제 실현 가능한 범위에 들어왔다고 덧붙였죠. 이 말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미동맹의 핵심 전제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 우산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독자 생존이 가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된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도가 재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리핑 후 저는 한국 측이 제공한 자료를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의미심장한 불일치점을 발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군사력 수준과 실제 역량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한국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실제 능력을 낮춰보고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내 직관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비밀 유지를 넘어선 더 큰 전략적 목표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미국 동료들과 비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의견은 첨예하게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한국의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일축했지만 저를 포함한 몇몇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동료는 한국이 이런 고도의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을 리 없다며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본 한국 기술의 특성은 독자적 발전 경로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노트북으로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표면적인 데이터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를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23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특별허가로 최고기밀군사기술연구소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방문은 정식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김 장군의 개인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제게 특별보안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밀 유지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미국 정부 관료로서 이런 서약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직업적 경계심을 이겼고 결국 서명했습니다. 연구소는 서울 외곽의 평범한 기업 건물처럼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는 제가 본 어떤 미국 국방 연구시설보다 첨단화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5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 장군은 이곳이 한국의 첨단 방위산업 기술의 산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기술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었죠. 특히 인공지능 기반 무인 전투 시스템과 양자 암호화 기술에서의 발전은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연구소의 한 구역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독자적 대응 능력을 시연했습니다. 정밀 타격 능력과 반응 속도는 나토 최고 수준을 능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핵연료 재처리 기술에 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역량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암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 기술이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그 함의는 명백했습니다. 한국은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핵무장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난 한국계 미국인 과학자의 고백은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미국 국방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수천 명의 해외 한국인 과학자들이 비밀리에 귀국해 국방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계획 하에 국방 자립을 추진해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시연이 끝나갈 무렵 제 휴대폰으로 미국 본국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 상관이었는데 그는 제 현재 위치와 활동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분명 제 일정 변경이 감지되었고 그들은 제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30년간의 전문가 경력에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해왔다는 사실을. 한국의 실제 국방 역량은 미국이 인정하고 싶어하는 수준을 이미 훨씬 넘어서 있었고,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면서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 관료로서의 의무와 객관적 전문가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방문 직후 호텔로 돌아와 미국 본국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 마음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워싱턴 상급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군사기술 수준에 관해 보고했지만 그들은 제 보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런 수준일 리 없다며 제가 한국의 선전에 속았거나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암시했습니다. 내 눈으로 본 것과 믿어왔던 것 사이에서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경험했습니다. 워싱턴은 즉각적인 추가 조사와 더 명확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의 기술력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독자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식 자료만으로는 제가 목격한 것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한국국방연구소의 민간 엔지니어들과 만남을 가졌고 그들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한국의 기술 발전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자신의 가족사를 통해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농부였고 아버지는 포항제철 기술자였으며
그 자신은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대에 걸친 이 변화는 한국의 압축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동료들은 제게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너무 호의적인 보고는 경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이런 기술적 도약을 이뤄냈는지 직접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관망자가 아닌 진실을 추구하는 탐험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전통시장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과의 대화는 제게 또 다른 통찰을 주었습니다.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한 그는 폐허에서 오늘의 한국을 건설한 과정의 산증인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저는 단순한 경제 발전을 넘어선 국가적 생존, 의지와 자주 독립에 대한 갈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 룸으로 돌아와 밤새 독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개 자료와 제가 직접 본 것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은 20세기 후반부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사일 기술과 전자전 역량에서의 발전은 단순히 기존 기술의 모방이 아닌 독자적 혁신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미국 정부의 공식 평가와 크게 달랐고 이것이 바로 워싱턴이 제 보고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군사적 역량은 새롭게 평가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국과의 군사력 변화가 아닌 전체 동아시아 안보 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한 채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은 제게 그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동맹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3일째 저는 더욱 충격적인 문서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방 자립 계획을 상세히 기술한 이 문서는 한국 측 실무진의 실수로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미국의 안보, 우산 없이도 생존 가능한 독자 방위 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실행해 왔습니다. 특히 핵 억제력 확보에 관한 내용은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문서를 검토한 직후 워싱턴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미국 본부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한국의 핵기술 자립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상부는 제게 한국 측에 강력한 경고를 전달하고 모든 관련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닌 패권 유지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미국은 동맹국이라도 독자적 핵 억제력을 갖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불균형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핵기술 자립을 저지하려는 국제적 움직임도 감지되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핵 보유국들도 한국의 핵기술 발전을 우려하는 기류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핵 비확산이라는 명분을 넘어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강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20년간 믿어온 비확산의 원칙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고뇌했습니다. 핵 비확산은 제가 평생 지지해온 가치였지만 한국의 상황은 단순한 원칙론으로 재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합참의 박정호 대장과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는 핵기술 자립이 한국의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동맹이란 결국 주종관계 아닌가요? 라는 질문은 제 양심을 시험했습니다. 과연 동등한 동맹이라면 한쪽이 다른 쪽의 생존을 완전히 통제하는 관계가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기술 발전을 저해하기 위해 비밀리에 산업, 스파이와 사이버 공격을 활용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는 동맹국이면서도 뒤에서는 한국의 발전을 방해해온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의 헌신적 연구 태도를 직접 목격한 저로서는 이러한 방해 공작이 매우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국제 언론에 편향된 보도도 눈에 띄었습니다. 서구 언론들은 한국의 기술 발전을 다룰 때 항상 외부 기술 도입이나 모방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제가 본 한국의 연구 현장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편향은 단순한 오해가 아닌 의도적인 평가절하로 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도덕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전문가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직업적 결정이 아닌 제 인생의 가치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실제 군사력과 기술 역량에 관한 객관적 보고서 작성을 시도했습니다. 며칠간의 현장 조사와 데이터 수집을 통해 한국의 국방기술 수준이 공식 평가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이미 사실상의 핵기술 보유국이라는 분석은 보고서의 핵심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국 평가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도 포함시켰습니다. 워싱턴에 이 보고서를 전송하면서 저는 큰 파장이 있을 것임을 예상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너무 한국에 호의적이라는 이유로 즉시 반려되었습니다. 워싱턴의 상관들은 보고서 전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특히 한국의 핵기술 능력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진실이 아닌 우리에게 유리한 현실이라는 것을. 미국 정부는 동맹국인 한국의 실제 역량을 인정하기보다 기존의 위계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정 요구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을 여전히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이류 군사 강국으로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과 완전히 달랐고 전문가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왜곡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수정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워싱턴과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진행된 화상회의는 거의 신문과 다름없었습니다. 상관들은 제가 한국에 너무 오래 머물러 객관성을 잃었다고 비난했고 즉각적인 귀국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한국 과학자들과의 연대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미국 정부의 반응과 제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그들은 놀랍게도 결연한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린 항상 이런 벽에 부딪혀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의 말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국제 언론에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들과 접촉해 한국의 실제 군사기술 수준과 미국의 이중적 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곧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포착되었고 더 강력한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걱정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는 FBI 요원들이 우리 집을 방문해 제 활동에 관해 질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경력과 평판 심지어 자유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도청 장치를 발견한 후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것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국 귀환 명령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48시간 내에 워싱턴으로 복귀하라는 지시였고 이를 거부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경력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에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인생 최대의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0년 경력 연금 가족의 안전 모든 것이 위태로웠습니다. 제가 믿어온 가치는 무엇이었는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진실인가 국익인가? 미국 정부 관료로서 저는 항상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실상을 왜곡하는 것이 정말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오히려 동맹국의 실제 역량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끈기와 자립 의지 앞에서 내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군사적 자주권까지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역사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느낀 깨달음의 순간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발전해온 민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귀국 비행기 티켓과 함께 도착한 최후 통첩은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목소리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닐 것이라고. 가족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며 저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귀국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결심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의 고뇌에 찬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예측해 보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큰 희생이 따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제게 위로가 된 것은 뜻밖에도 한국 동료로부터 받은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이 말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고 다음 날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제 호텔방을 찾아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데이비드라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대화를 요청했고 우리는 호텔 근처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그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찾는 진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도 한국의 실제 군사 역량에 관한 정보가 워싱턴에서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진실을 중요시하는 소수의 인사들이 비공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들은 저의 보고서와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의 핵심 군사시설을 비밀리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공식 일정에는 없는 이 방문은 한국 내 그의 접촉선을 통해 비밀리에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제안이었지만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음 날 새벽 호텔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전직 미국 정보원을 만나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미국이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방해하기 위해 전개한 비밀 작전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에는 산업 스파이 침투, 한국 과학자 매수, 심지어 주요 연구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표면적으로는 동맹국이라 부르는 나라에 대해 행해진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행동이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도 반한다고 확신했기에 이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과학자들과의 비공식 모임에 참석해 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학위를 받고 조국으로 돌아온 이들이었는데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한국의 기술 개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퇴역 장성의 충격적 증언은 한국이 어떻게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완전한 군사적 독립을 위한 비밀 계획을 추진해왔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력과 안전을 걸고 저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 용기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동맹자들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측 모두의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적진에서도 동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국가 간 공식 관계를 넘어선 인류 보편적 가치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저는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데이비드를 통해 비밀리에 전달받은 기밀 문서들은 제 조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접근 권한을 위험하게 사용해 이 문서들을 확보했고 이는 그의 경력과 자유를 걸고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와 헤어질 때 그는 조력자의 개인적 동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한국전에서 전사했고 그는 아버지가 목숨을 바친 나라가 진정한 독립과 번영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깊은 인간적 가치에 관한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위험한 여정이었지만 이제 함께 걸을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력자들과 함께 한국의 극비 국방연구시설을 방문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합니다. 성공하면 역사를 바꿀 것이고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진실을 보고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 하지만 그 실행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보기관의 감시를 피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한국 조력자와의 심야 전략 회의에서 우리는 세부 계획을 조율했습니다. 먼저 결정적 증거 수집을 위해 한국의 가장 기밀스러운 군사 연구시설인 청와대 지하 벙커와 연결된 연구소에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설에는 한국의 핵심 방위 시스템과 핵기술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지만 내부 협력자의 도움으로 단 1시간의 방문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국제 언론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국제 언론인들과 접촉해 정보가 확보되면 즉시 보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안보 문제를 다루는 전문 저널리스트와 학자들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즉각 이해하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암호화된 통신 장비를 확보해 안전한 연락망을 구축한 것도 이 시점이었습니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지만 100% 안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양국 정보기관의 감시를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탈출 경로 및 비상계획도 세심하게 마련했습니다. 여러 비상 탈출 루트를 답사하고 필요시 즉시 한국을 떠날 수 있는 준비도 갖추었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철저히 구상했습니다. 그들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다중 암호화 시스템과 익명화 프로토콜을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닌 세계 안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한국의 실제 군사력이 공개되면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도가 재편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미국의 영향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증거 보존을 위한 다중 백업 시스템 구축도 필수적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최소 3곳 이상의 안전한 서버에 분산 저장되도록 설계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물리적 백업 장치도 준비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제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도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을 내린 이상 주저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우리는 다음 날 새벽 작전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과 함께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의 행동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든 저는 진실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새벽 4시 호텔을 빠져나와 한국 조력자들과 합류했습니다. 철저한 위장과 우회 경로를 통해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 무인지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특수 설계된 차량으로 갈아타고 목적지인 최고 기밀 시설로 향했습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모든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설 근처에 도착해 내부 협력자의 신호를 기다리는 1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신호가 오고 우리는 숨겨진 후문을 통해 시설 내부로 잠입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기술은 서구의 어떤 보고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방어체계는 제가 알던 모든 공격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I 기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의 발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 사이버 공격 기술조차 이 시스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 시연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미사일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은폐된 핵기술 개발 능력에 관한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었고 결정만 내리면 6개월 내에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능력을 의도적으로 무시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실패가 아닌 의도적인 현실 왜곡이었습니다. 철저히 문서화하고 가능한 한 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수 카메라와 데이터 수집 장치를 이용해 시설 내부의 핵심 시스템을 기록했고 한국 측 협력자가 제공한 기밀 문서도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이 컸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이제 가장 위험한 부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아서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 시설을 빠져나오자마자 우리는 추적자들의 존재를 감지했습니다. 분명 미국 정보기관이 제 행적을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아찔한 추격전이 벌어졌고 우리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 여러 차량을 번갈아 타며 도주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폐창고에 도착해 비밀리에 데이터 전송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해외 서버로 전송하는 작업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매 순간 추적자들이 들이닥칠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우리는 차분히 임무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데이터 전송이 80% 진행되었을 때 창고 외부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미처 전송하지 못한 일부 데이터는 별도의 물리적 저장 장치에 담아 한국 협력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다른 루트로 탈출해 나중에 데이터를 전송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비상 탈출로를 통해 창고를 빠져나왔고 사전에 준비된 안전가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음 단계를 기다리며 오늘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실체적 군사력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안전가옥에 도착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미국 정보기관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전역에 요원들이 배치되었고 저를 찾기 위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수색에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출구가 봉쇄되었습니다. 사방이 적이었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사용했던 다른 안전가옥이 습격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핵심 조력자 중 한 명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숨어있는 창고 같은 공간에서의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었습니다. 식량과 물은 제한적이었고 외부와의 연락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통신이 차단된 고립 상황에서 저는 다음 행동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증거 자료는 안전하게 해외 서버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었던 것은 증거 자료 유출 위기였습니다. 만약 미국 정보기관이 서버에 접근한다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국제적 외교 압력도 고조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재체포와 인도를 강력히 요구했고 그 대가로 다양한 경제적 군사적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언론 통제도 시작되어 제 실종에 관한 보도는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국제뉴스에 보도된 사라진 미국 전문가 기사는 정신적 문제로 인한 일시적 실종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진실이 영원히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둡고 차가운 지하실에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조력자의 결사적 도움으로 겨우 연락이 닿은 외부 협력자는 현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저를 국가반역죄로 기소할 준비를 마쳤고 한국 내 모든 협력자들도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 선택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만약 체포된다면 증거 자료의 암호키를 특정 시점에 자동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최후의 보험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새벽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반도 전체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고 재수색에 투입되었던 자원들이 일시적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위기가 일시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고 이로 인해 저를 찾는 수색의 강도가 잠시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더 놀라운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단순한 미사일 실험을 넘어 실제 공격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북한군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계속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혼란을 이용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 그 결정이 한반도의 운명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 운명까지 좌우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된 그 순간 한국의 비밀 방어 체계가 가동되었습니다. 제가 은신해 있던 장소 근처에서는 군사시설로 향하는 차량들이 급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차단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외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마지막 남은 협력자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이 즉각적인 군사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고 주한미군의 대응 체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한국군은 미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 방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그대가. 이 사태는 제가 발견한 한국의 독자적 방위 능력이 실전에서 검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개입 없이 한국은 불과 7분 만에 위기를 완벽하게 제어했습니다. 한국군은 자체 개발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용해 북한의 미사일을 모두 요격했고 동시에 사이버 방어 체계로 북한의 지휘 통신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수집한 증거의 진실성이 현실에서 입증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내 경력 자유 어쩌면 목숨까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지만 진실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신처를 떠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 군사지휘부가 위치한 시설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한국의 독자 대응력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도 마지막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는 비밀 영상 장비를 작동시켰습니다. 한국 군사지휘부의 침착한 위기 대응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지원 없이도 완벽한 방어 체계를 가동시켰고 위기 상황을 효율적으로 통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젊은 장교들의 자신감과 기술적 숙련도였습니다. 그들은 첨단 시스템을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다루었고 모든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던 미국의 군사 지휘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위기가 진정되는 시점에 저는 마지막 데이터 전송을 위한 극적인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군사지휘부 근처의 통신시설을 이용해 제가 방금 기록한 영상과 함께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국제 언론사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행동은 극도로 위험했지만 이 결정적인 증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전송이 완료되는 순간 추격자들과의 최종 대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정보 요원들이 제 위치를 파악하고 체포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한국군 장교들에게 자수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보기관에 체포되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제가 제공한 정보를 검토한 후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태의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해 제게 임시 보호 조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는 결정이었지만 그들은 자국의 안보와 자주권이 걸린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아닌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는 주권국가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음을 실감했습니다. 데이터가 전송 완료되는 순간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군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 국제사회는 제가 공개한 증거들에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모든 주요 언론이 한국의 군사혁명을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불신이 주를 이루었지만 북한 도발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독자적 대응 능력은 제가 공개한 증거의 신빙성을 강화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양자 암호화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방어 체계는 서구 전문가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취는 단순한 모방이나 개량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신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의 폭발적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방어 체계의 국제적 인정은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미 세계 5대 군사 강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의도적으로 감춰져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영향력 있는 국제안보 저널들은 한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기존 안보 이론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중견국의 기술적 도약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당혹스러운 기자회견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제가 공개한 정보를 허위라고 일축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해지자
한국의 군사적 발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국제사회와 미국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았고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미 의회에서는 행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고 일부 의원들은 한국에 대한 정보 왜곡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도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기관의 책임자들이 줄줄이 사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자부심 넘치는 반응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자주국방의 노력이 마침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고 이는 국가적 자긍심의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자발적인 축하 집회가 열렸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고령의 국민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군사강국으로 성장한 조국의 발전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노인의 인터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당시 난민으로 피난길에 올랐던 경험을 회상하며 오늘날 한국이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는 순간을 볼 수 있어 행복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감동적인 증언은 한국의 놀라운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국제안보 전문가들의 충격적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군사적 발전을 과소평가해온 것을 인정했고 이러한 발전이 향후 국제 안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미사일 방어 체계와 사이버 보안 기술은 기존의 어떤 시스템보다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한 저명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기술 혁신이 향후 10년간 국제 안보 환경을 재편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룩한 성취가 기술적 측면을 넘어 국제 안보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에 대한 평가도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지만 점차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영웅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게 안전한 거처와 보호를 제공했고 국제적 망명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제 눈앞에서 새롭게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여전히 저를 체포하려 했고 국가기밀 유출죄로 기소했지만 이미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제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고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정치적 망명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나라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변화의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감격의 눈물 환호성 안도의 한숨과 함께 성공의 기쁨을 만끽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적 자주권이 인정받는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국제사회의 반응과 향후 동아시아 안보 구도의 변화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성취였습니다. 저는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고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든 진실을 위해 싸웠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의 이야기가 세계에 제대로 알려지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였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은 72시간 동안 침묵했고 그 후 한국과의 새로운 안보 협력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공식 입장 변화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현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동맹 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그동안의 위계적 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 저명한 외교 정책 전문가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자주적인 동맹국을 갖게 된 것이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동맹 관계를 억압하고 통제하기보다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21세기 국제 질서에 더 적합한 접근법이라고 간조했습니다. 국제 안보 패러다임 재편도 시작되었습니다. 한 세기 동안 유지되던 동아시아 안보 구조가 단 일주일 만에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독자적 방위 능력이 인정받으면서 미국 중심의 안보 체계가 다극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의 사례를 주시하며 자국의 안보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의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연구팀을 파견했고 중동과 남미의 여러 국가들도 유사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 세계 중견국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신변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저에 대한 기소를 진행 중이었고 국제체포영장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의 지지 덕분에 한국 정부는 저에게 계속해서 보호를 제공했고 장기적인 망명 대책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내게 진실의 전령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지만 여전히 저는 몇몇 세력에겐 배신자였습니다. 이중적인 상황에서 제 심리적 상태도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밝혀낸 성취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국의 등을 돌린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 갈등은 점차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의식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한 국가가 아닌 진실과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세계적 평가 상승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갑자기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간과되었던 한국의 군사기술이 이제는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 방산 기업들의 국제적 위상이 급상승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사이버 보안 기술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한국의 첨단 방공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군사기술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한국은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긴급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의원들은 왜 한국의 군사력이 이토록 과소평가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을 추궁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동맹국의 기술 발전을 방해한 증거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었고 이는 결국 한미 관계의 근본적인 재평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미국이 한국의 핵기술 발전을 저해하기 위해 산업 스파이와 사이버 공격을 활용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폭로는 미국 내에서도 도덕적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정보기관 운영 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로 이어졌습니다. 한미 정상 간 새로운 협력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긴급회담을 갖고 동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새로운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양국 관계의 발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의 자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기술 활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크게 완화된 것은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에 관한 자율권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에너지 자립뿐만 아니라 잠재적 핵억제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한국 기술 벤치마킹 러시도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자국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중견국들은 한국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짧은 기간 동안 이룩한 기술적 자립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롤모델이 되었고 이는 전 세계적인 군사기술 확산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국제안보학계에서도 패러다임 전환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기존의 강대국 중심 안보 이론들이 도전받기 시작했고 중견국의 기술적 자립과 그 영향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21세기 국제안보 연구의 핵심 사례로 자리 잡았고 많은 대학에서 필수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 속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와 지원 덕분에 점차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효율성과 빠른 변화 속도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새로운 현실에 신속하게 적응했고 이미 다음 단계의 발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놀라운 성취를 이룩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단 6개월 만에 한국은 세계 5대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 시스템, 무인 전투 시스템, 사이버 보안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국가 위상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수입국이 아닌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방산 수출 증가는 한국의 경제적 번영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의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이끌며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미 군사동맹도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재정립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위계적 관계는 이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독자적 국방정책 결정권이 크게 강화되었고 주한미군의 역할도 재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은 이제 작전 통제권을 완전히 확보했으며 한반도 안보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형식적 동맹에서 실질적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미했고 양국 모두에게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는 동북아 지역 전체의 안보 균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동 유럽 심지어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한국의 기술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국제 전시회 성공이 이어졌고 각국은 한국의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위해 경쟁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유럽 국가들은 사이버 보안 기술에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폴란드와 체결한 대규모 방산 계약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첨단 방공 시스템과 전투기를 대량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나토 국가가 미국이 아닌 아시아 국가의 무기 시스템을 주력으로 선택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한국 방산 기업들의 자신감을 더욱 강화했고 더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아시아 안보 구도의 근본적 변화도 뚜렷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보호국이 아닌 안보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발언권이 크게 강화되었고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더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자주국방은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기는커녕 더 강화시켰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관계 재정립은 양국 간의 신뢰를 높이고 더 효과적인 안보 협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변화시켰고 지역 내 다자간 안보 협력의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한국의 강화된 위상은 북한에 대한 접근법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 급상승은 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 외교, 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세계적 인식도 개선되었고 이는 수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영향력도 증가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강화되었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 모델에 있어서 한국의 경험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대안적 발전 모델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류 문화의 영향력도 더욱 확대되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국가 위상의 상승은 한국인들에게 더 큰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이는 더 적극적인 국제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국제 안보 협력 모델도 등장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지역 안보 협력체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는 기존의 미국 중심 안보 체제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중견국들 간의 기술 협력과 안보 공조가 강화되면서 국제 안보 환경의 다극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와 유럽 중견국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기술 협력, 재난 대응,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 협력 체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21세기 국제 안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시도로 평가받았고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형 첨단 무기 체계의 세계적 인정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 시스템은 기존의 어떤 시스템보다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았고, 이는 세계 군사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시스템이 갖는 가장 큰 경쟁력은 높은 기술력과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철저한 사후 관리였습니다. 이는 많은 중견국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었고, 한국은 이러한 틈새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협력 등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함으로써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전통적인 무기 수출국들과는 차별화된 한국만의 전략이었고, 많은 국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계 안보 포럼에서는 한국의 사례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어떻게 짧은 기간 동안 첨단 군사 기술을 자체 개발할 수 있었는지 연구했고, 이러한 모델을 다른 국가들에게도 적용할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보고서는 브래드포드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안보 교육 과정의 필수 자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국제 콘퍼런스에 초청받아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과 그 전략적 함의에 대해 강연했고, 이를 통해 한국의 성취가 세계적으로 더 널리 알려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제게 큰 보람을 주었고, 저의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새 집을 마련했을 때 30년간의 여정이 마침내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저는 명예시민권을 수여받았고, 이제 제2의 고향으로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방편으로 생각했던 한국 체류가 이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은 도전적이었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점차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과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제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김치와 복잡한 한글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은 제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은 특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언어를 통해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적 뉘앙스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 사회와의 진정한 연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세계 안보 포럼에서의 기조연설은 이제 정기적인 일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국제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중견국의 자주 국방 가능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처음에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지만, 점차 국제 안보 전문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험이 다른 국가들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분석하는 작업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직업적 성취를 넘어 개인적 성장과 자아 실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통찰력은 많은 국가들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이는 제게 큰 책임감과 동시에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한때 단순한 정보 분석가였던 제가 이제는 국제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선구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 대학에서의 특별 강연 시리즈도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대학에서 국제 안보와 기술 발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그들 나라의 성취가 갖는 세계사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반응은 제게 큰 보람을 주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예리한 질문과 분석적 사고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국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어떻게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고,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 젊은 엔지니어들과의 멘토링 활동은 특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차세대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헌신적인 태도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기술적 조언뿐만 아니라 국제적 시각도 제공하려 노력했고, 이를 통해 한국의 미래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의 끊임없는 학습 의지와 개선 욕구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한국이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핵심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회고록 출간과 함께 찾아온 폭발적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된 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국의 군사적 발전 과정과
제가 경험한 진실 추구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독자들의 반응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성취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이는 더욱 건강한 애국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책에서 저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적 성취만을 다루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인간적 이야기, 즉 수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좌절을 딛고 일어선 불굴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독자들에게 더 깊은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한국의 이야기가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인간 정신의 승리로 인식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의 완전한 전환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미 관계가 아닌 인류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서구 중심적 렌즈로 세상을 보았지만, 이제는 다양한 문명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보여준 용서와 포용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 관료로서의 제 과거와 배신자라는 낙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저를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국가적 정체성을 넘어선 보편적 인류애와 진실의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관료가 아니라 보편적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세계 시민이 되었습니다. 한미 차세대 안보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을 설립한 것도 중요한 성취였습니다. 양국의 젊은 전문가들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더 건강한 동맹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이 프로그램은 제 경험의 긍정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국가 간 신뢰 구축의 중요성과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것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관점을 가진 젊은이들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미래의 한미 관계를 이끌어갈 리더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이후 양국의 정부와 학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는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국가의 성공이 아닌 인간 정신의 승리입니다. 불과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된 한국의 여정은 인류 역사의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는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립과 자주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이었습니다. 외부 강대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의지는 모든 도전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지는 단순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넘어 진정한 자유와 독립에 대한 깊은 열망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연한 의지는 외부의 압력과 간섭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를 이끄는 선도국가입니다.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미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특히 기술 혁신과 안보 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동북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질서의 다원화와 균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통적인 강대국들과 신흥국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중요한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상 변화는 한국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동체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정신의 세계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은 오늘날 혼란스러운 세계가 필요로 하는 가치입니다. 한국의 경험은 단순히 한 국가의 성공 사례를 넘어 인류 전체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국이 보여준 역경 속에서의 회복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인적 자원의 개발과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이룩했으며, 이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대안적 발전 모델을 제시합니다.
또한 한국의 경험은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이는 진정한 자주와 독립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자주 독립의 의미는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독립을 넘어 정신적 문화적 자립을 포함합니다. 한국은 이제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계와 소통하고 고유한 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독립의 의미이며 한국이 이룩한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외부 강대국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자신감 있게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군사적 성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주 독립은 자신의 가치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체성의 확립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화의 파도 속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약자의 승리불굴의 의지, 희생과 헌신. 이 모든 가치들이 한국의 이야기 속에 녹아 있습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서는 의지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작은 존재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취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